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의 분류 한국사 그 5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승이 되십시오. 국가발전 단계인데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 꼭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동기로 보겠습니다. 반달 모양의 돌칼 뭐라고요? 반달 돌칼 수고하는 아저씨 보입니까? 비파형동은 비파 소리 들리는가요? 북방 여전사 보입니까? 비파형동검, 비파형동검. 아름다운 동네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 뭐?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의 공화국이라고 그랬죠. 무엇의 공화국이요? 고인돌의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인돌 중에 어떤 고인돌이요? 남방식입니까? 북방식입니까?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철기시대 무거운 돈, 명도전. 자, 초기 국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여 제체행사 반드시 하나라고 그랬죠. 북을 울리시오, 둥둥둥, 영고. 자, 고구려 제체행사는요, 옥저하고 동료가 사정 했다고 그랬죠. 뭐 하자고, 동맹합시다. 혼인풍습은 뭡니까? 서옥제. 다른 말로요, 대릴사위제. 자, 겸손한 귀족회의 뭡니까? 제가회의. 예. 옥저 예비며느리 뭐요? 민며느리제. 예. 동해 제천행사 뭡니까? 춤출무 하늘천, 춤을 추시오. 무천. 남의 시족 생활권을 침범하지 마시오. 책임을 묻겠소. 책임을 묻는 일종의 법률 뭡니까? 책화. 예, 사만 들어가겠습니다. 사만에서는 이 철이 생산된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사만 중에서 철이 생산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철은 뭐 어쩐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래서 변한에서 철이 생산됩니다. 철은 변하니까. 도둑이 버글버글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이 버글버글한 신성지가 어딥니까? 소도. 예. 꼭 알아두세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정치편인데요. 이 정치편 중에서 먼저 고대 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자, 오늘 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석기 시대가 되겠는데요. 이 구석기 시대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다녔던,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무리 사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석기 하면은 이 돌을 깨뜨려서 만든 석기, 돌에서 떼어낸 석기. 여러분 짐승들이 도망가는 석기 이름 뭡니까? 맞습니다. 주먹, 도끼. 주먹, 도끼. 그거 기억하세요. 뭐 이 정도 반복했는데 설마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쌤이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자 이 정착 생활의 부산물엔 자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 이름이 뭐라고요? 네, 빗살무늬 토기. 예. 빗살무늬. 좀 천천히 적겠습니다. 이 전자펜이 돼가지고 이거 빨리 못 적습니다. 이 또 일종의 이거 마우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마우스펜인데 또 밑에 받침대가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빨리 적지 못합니다. 이것도 그냥 마우스를 쓰다가 이 마우스는 도저히 글자가 안 돼요. 그래서 쌤이 연구를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전자펜을
구입했습니다. 전자펜을. 마우스 여러 개 살 금액이 들었습니다. 남한테 줄 때, 뭐 여러분하고 쌤이 남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타인에게 줄 때는 좋은 걸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실을 뽑는 연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락바퀴, 가락바퀴, 네, 가락국수 아닙니다. 가락바퀴, 가락바퀴. 자, 이 빗설무늬 토기하고 가락바퀴를 보니까 이 그물을 손질하는 아낙네 모습이라든지 또 실을 뽑는 그 아낙네의 모습이라든지 이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걷고 있는 목걸이를 걸고 있는 그 소녀의 모습들이 여러분 보입니까? 아, 네네네네. 딱 한 명만 안 보이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 신석기 시대는 자, 시족끼리 모여 살았는데 족외혼이라는 혼인을 통해서 부족, 그 시족이 결합되는 부족 사회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청동기 초기 철기로 들어가면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최초의 군장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이 한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이 고조선 옛 땅에는 한 군현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저 만주 송화강, 뭐 숭화강, 중국말로는 뭐 숭화라고 그러는데 이 송화강 유역에 이 부여가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 중류 졸르본 지역의 고구려, 자 고구려 아래 함흥 평야 위에 옥저,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동해, 한강 이남에는 삼한 이렇게 건국이 돼요. 자, 이런 초기 여러 나라를 연맹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연맹왕국은 아닙니다만은 이 연맹 그러니까 왕이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군장들과 연맹했다고 해서 연맹왕국이라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 정복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정복 활동은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산악지대에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농경지가 부족하였고 고로 약탈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구려가 이제 가장 군사력이 강하잖아요. 이 고구려는 이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보 활동이 났습니다. 2018년 수능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이 중국 세력과 이 충돌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뭐 고구려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굳이 여러분들이 참 무조건 이걸 국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국사가 재미없는 이유는 단답형으로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재밌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이 고구려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 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한나라 설치했던 이 낙랑군을 이 고구려가 축출합니다. 예. 이런 내용 외우지 마세요. 이거 뭐 안 외워도 뭐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면 해결 못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북쪽에서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고구려가 이 부여, 원래 또 이 고구려는 또 부여 쪽에 한갈래였죠. 예. 옥저, 동해를 정복하고 이 북쪽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마한에서는 백제, 이 백제가 성장했고 변하한에서는 가야가 성장을 하고요. 진하한에서는 신라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 가야는 또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가야는 신라한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가야는 또 철이 생산됐고 이 생산된 철을 한 군년이나 일본에 수출했어요. 여러분 어째서 이 가야에 철이 생산됩니까? 네, 가야는 변환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변환해서 철이 생산되는 이유는 더 이상 쌤이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왜요? 철은 변하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일본과는 이 문화적 교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토기가 일본 토기 문화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가야의 영향을 받은 일본 토기 문화 이름이 바로 스에키 토기예요. 이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스에키. 빨리 하면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면은 자칫하면은 요도 먹습니다. 스에키 토기. 자, 그래서 이 삼국은 전시대보다는 더욱더 이제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 왕은 중앙에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다고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라고 그래요. 중앙 집권 국가. 이 중앙 집권 국가의 이 성립 배경은 좀 전에 봤죠. 이 정복 활동이 일어났었고 이 정복 활동의 결과 이 부족장, 당시 이제 부족장 세력들은 왕권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중앙 귀족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함으로써 왕권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 왕권이 강화된 이 국가 형태를 일컬어서 중앙 집권, 모을집, 이 권력할 때 권, 그러니까 권력이 중앙에 모여 있는 국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때 이제 권력이 강화된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왕권 강화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당시 그러니까 4세기 무렵에 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 불교의 특징은 왕권 강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삼국이 모두 이제 불교를 수용을 하는데요. 이때가 4세기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될 무렵, 그 왕권이 강화될 무렵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순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는 뭐 일찍 수용을 했습니다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토착 신앙이 신라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는 이 불교 수용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권 강화책으로서는 이 율령반포 그리고 한강유역 이 정복 순서가 됩니다. 이 율령반포 중요합니다. 이 율령반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강유역 정복 순서입니다. 이 한강유역 이 정복에 관련된 내용이 2020년하고 2021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몇 세기에 어느 나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성기가 달라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 율령과 한강유역 순서는 정복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복하기 때문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물을 하나 지급하고 그 선물을 신고 율령도 반포하고 한강유역도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쌤이 선물할 이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이 바로 백고무신입니다. 백고무신 신어봤습니까? 자, 그러니까 율령반포 한강유역 정복 순서가 백제, 고구려, 신라 순이라 이 말입니다.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그래서 괄로 처리했고요. 없을 무. 백고무신, 백고무신 신고. 자, 율령반포 하겠습니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고요.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망 때 이고요. 신라는 6세기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이 법흥왕이라는 이 왕호를 잠깐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규범이라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규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이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일컬어서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불교 사상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법인설이라고 있잖아요. 법인설. 그리고 저래 가면 법하잖아요. 법회. 그 고등들이 그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법화왕은 불교식 왕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법화왕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되죠. 율령도 반포하고 그 다음에요. 불교도 수행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외울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신라는 불교가 전래가 됐지만은 막 일찍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토착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법흥왕 때 와서 신라는 드디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누구의 노력으로요, 여러분? 네, 이차돈. 이차돈의 순교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차돈이 그 불교가 신성 한 종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자기가 이 순교를 할 테니까 이 대왕이시여 불교를 받아들이셨어 하고 그가 흰피를 흘리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흰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법흥왕 두 가지 해석하라고 그랬죠.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 법흥왕은 바로 법으로 일어나시오. 법흥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흥왕 때 이 율령이 반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 바로 울진 알죠? 울진. 울진 봉평신라비에 보면은 당시 이제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율령이 반포됐다는 거. 율령은 왼쪽에도 한자 말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놨죠.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 어쨌든 간에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율령이 반포됐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 한강 유역 정보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이런 한강.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백자는 이 3세기 후반 고이왕 때 이제 한강 유역을 다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백제가 이제 전성기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백제가 이 여세를 몰아서 이 4세기 후반 근초광 때는 해외로 진출합니다. 그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서, 뭐 산둥, 일본 이런 지역으로 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이때 4세기 때 백제가 전성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 때는 이제 삼국 간의 경쟁이 그렇게 4세기 때는 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5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삼국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이 역사에서 항쟁 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항쟁 일기 때 이제 그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바로 이제 고구려가 되겠는데요. 이 고구려는 이 만주 땅, 중국 땅을 열심히 차지하고 난 뒤에 바로 광개토죠. 광개토 잠시 뒤에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때였고요. 또 그의 아들이 장수왕이잖아요. 이 장수왕 때는 이제는 북쪽으로 진출 안 하고 남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하정책이라고 그래요. 남하정책.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의 내용 중요하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수왕은 평양. 이 고구려는 이 졸본에서 건국됐잖아요. 산악지대였잖아요. 그러다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가 이 국내성에서 이 남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제에 쳐들어가서 백제의 한성,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한성이잖아요. 이 한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참, 이 백제가 불쌍하죠. 참
예나 지금이나 참 힘은 강해야 돼요. 참 백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 백제는 그러면 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백제는 바로 웅진 IQ, 옛날에 웅진 IQ, 지금 웅진 코웨이. 이회사 나온 쌤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여기 이런 내용은 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거요. 바로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요. 야, 그 웅진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또 멘트를 한 것입니다. 지금의 공주입니다. 공주. 여학생 여러분 집에서 공주 되지 맞습니까? 네. 이때는 문주왕 때입니다. 뭐 연대까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주왕 이 정도는 뭐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문주왕 때 웅진을 천도합니다. 참 쫓겨가는 백제 참 불쌍합니다. 그 다른 학생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유일하게 한 학생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백제가 별로 불쌍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 백제는 이 단독으로 이제는 고구려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동맹을 일컬어서 나제동맹, 신라의 나, 백제의 제, 나제동맹이라 합니다. 나제동맹. 근데 이것도 뭐 끝까지는 안 가겠죠. 예. 자, 6세기는 항쟁 2기가 되겠는데요. 이 항쟁 2기는 드디어 신라가 치고 올라옵니다. 신라의 누구요? 진격의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진흥왕. 진격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바로 항쟁 2기가 되는데 이 진흥왕은 한강 상류 지역을 정복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단양 적성비를 세웠습니다. 이 충북 단양 있잖아. 왜 이 고장 이름이 단양이냐면 붉을단 볕양. 여러분 그 지리하는 학생들 잘 알겠네요. 선택하는 학생들. 붉을단 볕양.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침에 이 해가 나면은 땅이 붉은 색깔을 띄어요. 이 석현지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단양입니다. 쌤 아는 거 많죠?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또 진흥왕이 이 진격의 왕이 또 이 설치니까 이 백제도 이 마지막으로 이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백제는 이제 수도를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백제왕은 성왕이고요. 신라왕은 진흥왕, 진격의 왕입니다. 이 진흥왕이 또 한강 유역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북한산 알죠? 북한산 비를 세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면은 삼국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 네. 자, 가야 연맹의 위치가 있는데요. 보니까 금강가야가 보입니다, 그죠? 금강가야. 가야는 6개인데요. 여기 이제 그 전기 가야하고 후기 가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전기 가야의 맹주가 이 금관 가야입니다. 지금 김해입니다. 김해 금관 가야인데요. 요 금관 가야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법으로 일어나시오. 누구요? 네네. 이 법풍왕 때 정복당합니다. 법풍왕이요. 그리고 이 가야가 그
일종의 수도 연명을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후기 가야 연명의 맹주는 바로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이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에 있습니다. 고령. 예. 이 대가야는 진격의 왕 누구요? 역시 진흥왕. 역시 진격의 왕답죠. 가야도 이 정복해버립니다. 이 진흥왕 때 정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 진흥왕하고 법흥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그렇잖아요. 신라왕이죠. 신라왕. 예. 아까 앞에서 우리 그 이론적으로 배웠죠. 예. 그러니까 요 가야는 결국은 뭡니까? 신라에 정복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가야연명 이 중심이 이제 금강가야라 그랬죠. 금강가야. 예, 그래서 또 가야 금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철제 갑옷 또 뭐 수레토기 빨리 읽으면 안 되는 토기 뭡니까? 스에키 토기. 스에키 토기.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아래 이 보이는 호우면 그릇. 호우는 호족이라는 뜻이에요. 호족. 호우면 그릇인데, 그 쌤은 그 시골 출신인데 우리 집에 옛날에 그 소주 끓이는데 쓰였던 또 무쇠 가마솥 같습니다. 야, 무쇠 가마솥의 누룽지는 되게 멋있는데. 되게 중요한 뭐예요, 그죠? 쌤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네. 호우면 그릇,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정의 무덤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 이제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또 읽으시라고 한글로 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그 고구려하고 장수왕 때는 뭐 서로가 대립 관계지만은 이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서로가 이제 친선을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와 가야에 침입했던 그 왜고의 격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호우면 그릇 꼭 알아두세요. 호우면 그릇. 예. 또 뭐 금강가의 덧널 무덤, 덧널, 덧니, 덧널, 이중널이다 그죠? 예.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도를 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라고 그랬죠. 이때 여기 백제는 조서, 산중, 일본 안 보이죠? 규슈 있네, 규슈. 예, 여기 일본이에요.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라고 그랬죠. 이 북쪽 땅은 바로 대부분은 광개토 대왕이 개척을 하고, 이 남쪽은 바로 이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추진해서 이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잠시 광개토 대왕하고 이 장수왕을 한자로 적어놨는데요. 넓을광, 열개, 흑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이거 영토를 많이 확장해 특히 북쪽으로 이 중국 쪽 영토를 많이 확장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란 말입니다. 그럼 중국 세력과 뭐 반드시 충돌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이름이 담덕입니다. 담덕. 그러니까 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담덕이었습니다. 담덕. 왕도 다 이름 있잖아요. 그죠? 담덕.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자, 긴장 목숨수.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입니다. 예. 그리고 장수왕 이름은 거련입니다. 거련. 이 장수왕이 오래 살긴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 단순히 오래 살았다면 거기만 그럼 집중하지 마시고
이 장소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큼 업적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란 말입니다. 그럼 또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영토도 엄청 넓혔고 업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 장소왕 무려 왕만 79년 했어요. 79년. 그리고 97세까지 살았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오래 못 살았어요. 아버지는 39세. 오호 통제라. 그러나 그 아버지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엄청 넓혔잖아요. 대왕이시여 땅 좀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장수왕한테 장수왕이시여 장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궁금하면 500원. 예, 중요한 모양입니다. 또 선생님이 또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의 이 업적은 그의 아들이 이제 기념해서 광개토 대왕 능비, 광개토 대왕 능비. 예. 그리고 이 장수왕이 남한 정책을 추진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이 아까 그 충주 고구려비 있었죠. 예. 그런 그 유물들을 통해서 왜 충주에 있냐? 충주는 이거 한강 상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위까지 내려왔다 하는 거야. 고구려 내려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은 국사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였습니다. 6세기는 이 또 신라의 시대죠. 신라 진격의 왕, 진흥왕 시대입니다. 예. 이 진흥왕이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 단양착 성벽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4개의 순수비를 남겼는데 이 창영비 그리고 한강 하류까지 삼킨 북한산비 제 고구려 땅 함흥평역까지 진출한 황초령 마운영비 이 4개를 일컬어서 4개 순수비다. 4개 순수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지도가 나오면은 이거는 신라입니다. 아까 5세기는 고구려였습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요 대외 관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세기 대외 관계는 이 고구려 그야말로 이제 고구려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구려 세계에 대항해서 이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이 고구려와는 대립적 관계였습니다. 자, 6세기 들어오면 또 신라가 비역적으로 발전해 버리죠. 이 진흥왕, 진격의 왕. 이 때문에 또 신라와 백제 또 신라와 고구려는 서로 대립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야 국제관계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힘없는 나라는 그만큼 서글픈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7세기 보겠습니다. 이 7세기는 이제 신라가 드디어 이 삼국을 통일한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비약적으로 통일해 보니까 한반도에서 고립된단 말이죠. 이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요. 이때 이제 신라는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김춘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을 형성을 하고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백제와 고구려. 이때가 이제 676년이 되는데요. 근데 이 당나라는 처음 약속을 이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는 순순히 돌아가겠다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욕심이 나겠죠. 그러자 이 당나라가 막 고구려하고 백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나라하고 또 전쟁해야 되죠. 근데 다행히 당과의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나당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이 당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뭐 그 당시 유민들이 나라 망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뭐 더없이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했다면은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다시 더 나은 유익함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요 꼭이요.